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어린아이 제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제제의 가슴 저민 이야기죠. 그럼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5살 난 제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변에 사는 사고뭉치 아이였습니다. 집 밖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나쁜 아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를 혼자 깨우칠 정도로 똑똑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죠. 제제의 집안은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6달 동안 실직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얼마 전부터 어머니와 셋째 랄라 누나가 일을 나가기 시작했는데도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제제의 가족은 부모님과 첫째 잔다라 누나, 둘째 글로리아 누나, 그리고 셋째 랄라 누나, 넷째 또또카 형, 제제, 그리고 제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 루이스가 있었습니다. 제제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기 때문에 루이스와 함께 상상의 인물과 세상을 만들어 함께 놀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제제는 어머니, 글로리아 누나, 또또카 형과 같이 이사갈 집에 가봅니다. 집은 이전 집보다 약간 작았지만 모두 마음에 들어했죠. 글로리아 누나와 또또카 형은 집 앞뜰에 있는 나무에 뛰어들어 자신의 나무라 선언했고, 제제는 나무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슬퍼했지만 글로리아 누나와 함께 나무를 찾다 조그마한 라임 오렌지 나무를 발견합니다. 제제는 라임 오렌지 나무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재수없는 아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라임 오렌지 나무가 하는 말소리를 듣고서는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라 생각합니다. 제제는 나무에 민기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주 민기뉴를 보러 갑니다. 크리스마스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제제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또카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 속에 악마가 하루만 없어지고 아기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만, 또또카 형은 제제가 착한 아이도 아니고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제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크리스마스 날은 매우 우울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서로 포옹을 하거나 덕담을 주고받지 않았죠. 선물도 물론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 선물이 없는 것을 본 제제는 아빠가 가난해서 싫다는 말을 내뱉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텅 빈 눈망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나가버렸고 또또카 형은 제제를 혼냈습니다. 제제는 아빠를 보지 못했다 형에게 변명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울음을 참지 못하죠. 제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구두 닦기 통을 가지고 하루 종일 돈을 벌어 아버지를 위한 담배를 삽니다. 제제는 아버지에게 담배를 보여주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아버지는 그런 제제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괜찮다 이야기해주죠. 얼마 뒤 제제의 가족은 이사를 했습니다. 제제는 학교에 가게 되죠. 글로리아 누나가 제제의 나이를 6살이라 거짓말해 제제를 학교에 입학시킨 거죠. 제제는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인 세실리아 빠임 선생님께 칭찬을 곧잘 받았습니다. 제제가 가난한 것을 안 세실리아 선생님은 제제에게 간식을 사 먹으라고 간혹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실리아 선생님은 제제가 선생님이 준 돈으로 더 가난한 아이와 간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실리아 선생님은 제제에게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라 말하며 더욱 제제를 아끼게 됩니다. 제제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악보를 파는 아리오발두 아저씨를 따라다녔죠. 아리오발두 아저씨는 처음에 제제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제가 똑똑하고 귀여워, 그리고 제제가 노래를 부르며 따라다니자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제제는 아리오발두 아저씨의 훌륭한 동업자가 되었죠. 어느 날 제제는 포르투갈인인 마누엘 발라다르스의 차에 박쥐 놀이를 하다 실패합니다. 박쥐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난으로 차 뒤에 매달리는 것이었죠. 마누엘 씨는 부자로 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웠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차였기 때문에 제제는 기회를 노렸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마누엘 씨는 제제를 붙잡고 엉덩이를 때렸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제제를 보고 비웃습니다. 제제는 마누엘 씨에게 엉덩이를 맞은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고 그를 싫어하죠.
그 뒤로 마누엘 씨는 차를 타고 가며 제재를 만날 때마다 제재에게 경적을 울리며 아는 척을 했지만 제재는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재는 장난을 치다 발에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그날도 3번이나 매를 맞은 제재는 사고를 친 것을 들키면 또 매를 맞을까봐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 채 참다가 글로리아 누나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제재의 발을 살펴봐주긴 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재는 절뚝거리며 학교를 가다 마누엘 씨의 차를 만납니다. 마누엘 씨는 제재가 다친 것을 보고 제재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려고 하죠. 제재는 거절했지만 마누엘 씨는 제재를 설득해 차에 태우고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상처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기 때문이죠. 제재는 자신이 싫어했던 사람이지만 병원에 데려다주고 자신을 아껴주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뒤로 제재는 마누엘 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며 점점 친해집니다. 나이가 많은 마누엘 씨는 제재를 귀여워해 함께 데리고 다니죠. 그러다 제재는 마누엘 씨와 친구가 되었다 생각하고 그를 뽀르뚜가라고 부르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뽀르뚜가는 포르투갈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굉장히 친한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호칭이었죠. 마누엘 씨는 어이없어 합니다만 제재에게 허락하고 제재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제재는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연을 만드느라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잔다라 누나가 제재의 연을 찢어버렸고 제재가 누나에게 심한 욕을 했기 때문이죠. 또또까 형은 제재를 때렸고 피투성이가 된 제재를 구한 것은 글로리아 누나였습니다. 글로리아 누나만이 가족들이 제재에게 너무한다며 제재를 옹호했죠. 제재의 얼굴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제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재와 제재의 아버지가 집에 함께 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재는 아버지의 옆에 있어야 장난을 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옆에 붙어 있었죠. 제재는 우울해하는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아리오발두 씨가 부르던 가사가 굉장히 선정적인 노래였죠. 제재의 아버지는 제재의 노래 가사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고는 제재에게 다시 노래를 불러보라 했습니다. 제재는 노래를 다시 불렀고 아버지는 제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버지는 제재에게 또다시 노래를 시켰고 제재가 노래를 부르자 다시 뺨을 후려치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제재는 노래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재는 얼굴에 감각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결국 노래를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제재에게 계속 노래를 부르라 소리쳤고 제재는 아버지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띠를 풀어 제재를 미친듯이 폭행했습니다. 제재는 방 구석에서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아버지를 말리는 글로리아 누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아버지는 정신을 차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깐 정신을 차린 제재는 온몸이 열로 후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재에게 괜찮을 거란 말을 했고 제재는 어머니에게 자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는 제재를 보살핍니다. 제재가 회복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예전의 제재가 아니었죠. 무기력했고 조용했고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제재의 마음속에는 슬픔만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뒤 제재는 드디어 몸을 회복하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재는 학교로 바로 가지 않고 마누엘 씨를 만나러 가죠. 마누엘 씨는 제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제재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하죠. 함께 낚시도 하며 시간을 보낸 제재는 마누엘 씨에게 그의 아들이 되고 싶다 말했습니다. 제재는 자신이 간다면 가족들 모두 좋아할 거라며 만약 아빠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사겠다 말하면 아빠는 허락할 거라 말하죠. 마누엘 씨는 감동을 받으며 제재를 아들처럼 생각해왔지만 진짜 친아들로 대해주겠다 약속합니다. 한편 제재의 아버지는 직장을 얻으며 제재의 집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제재는 마누엘 씨의 차가 기차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재는 뛰쳐나가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어른들은 사고 현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누엘 씨가 무사하다 했지만 제재는 그가 죽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제재는 구토를 했고 길거리를 헤맨 뒤 집으로 돌아오죠. 제재는 사흘 밤낮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음식은 먹기만 하면 바로 토했죠. 의사는 정신적 쇼크라며 이를 이겨내야만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제재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세실리아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리오발도 아저씨도 제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재를 악마라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이 제재의 쾌유를 기원한 것이죠. 제재는 서서히 몸을 회복합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제재를 지극하게 보살폈죠. 제재는 몸을 회복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민기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도 민기뉴도 제재의 꿈의 세계를 떠나 현실의 세계로 나온 것이죠. 아버지는 제재에게 큰 집으로 이사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임 오렌지 나무는 우리가 이사간 뒤 잘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죠. 제재는 아니라고 이미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잘라갔다 말합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사랑받지 못한 제재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제재는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자신만의 상상 속 세상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라임 오렌지 나무와 대화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우연히 마누엘 씨를 만남으로써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지만 그의 죽음으로 꿈과 환상이 가득한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나와 현실의 세계를 마주하게 되죠. 마지막 구절에 나온 잘려진 라임 오렌지 나무는 마누엘 씨의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말썽쟁이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소설은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의 필독서라고 하죠. 소설 속에서 제재가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는 것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아이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동이 달라지는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